작년 말 올해 초 기준으로 굉장히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대출, 부동산에 대한 대출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최근에는 대출 한도도 줄이고 대출 상품들도 없어지고 조이는 시기란 말이죠. 1년 내로 이렇게 변화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인위적으로 대출을 축소시킨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2%가 낮고 우리나라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국내 투자하면 당연히 환차손 입으니까 국내 저축,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까지 미국으로 흘러갔잖아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국내 유동성은 당연히 계속해서 축소될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 은행이 어떻게 가계대출을 확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한 일이에요. 가계대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빨리 돌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금리가 터질 수도 있다. 지금 고환율 정책, 저금리 정책을 하루빨리 변경을 해야 돼요. 반대로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인해야 되고 우리나라 최소한도 시장금리라도 미국하고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약간은 높아야 돼. 그렇게 가야 국내 저축이든 금융자본이든 외국으로 이탈했던 게 국내로 들어와요. 부동산 시장은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한 주기가 한 3, 40년 전에는 한 12년에서 14년 최근에는 이게 10년으로 줄었어요. 좀 줄었군요.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저축이 좀 많아졌잖아요. 빨라지니까 저축 속도가. 광기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 2018년, 2019년, 2020년. 딱 그때네요. 그 다음에 패닉이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가 반년에서 1년. 이게 이제 지난해 벌어졌던 거고. 지금 올해는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데 이 장기 정체기는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5, 6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장기 주기를 고려하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안전하게 집 사는 거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조금 더 지나서. 5, 6년 가면 갑자기 이제 또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에 사시는 게 가장 적기가 아닌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앞으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 얘기 싹 사라지고 그때가 최적기예요.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사방에서 투자 얘기하면 철수할 때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매도해라.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시기다. 그럼 이제 반대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동산이라는 건 한번 팔잖아요. 그 돈 흐지부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령 연끌을 했더라도 그 이자 감당을 할 수 있으면 버텨라. 5, 6년은 다시 투기가 일어난다. 물론 그런 얘기해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정체기에서 감소기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없다.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면만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평수에 살고 있으면 더 큰 평수에 살고 싶어요. 던지에 살고 있으면 중심부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항상 강남부터 일어나잖아요. 거기 살기 좋으니까. 그죠. 또 부동산 가격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축이 축적이 되면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어디서 투자하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은. 그럼요. 일단 버텨라. 네.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버티고 집을 아직 안 산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기가 찾아올 때까지 좀 매수를 멈추고 현금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진행해라. 이렇게. 주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가서 이제 감소할 상황으로 왔잖아요. 그쵸, 네.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슬럼화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그렇죠. 돼 왔어요. 네. 과거에 월세방들 조그만 것들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반지하 전세도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변두리에 있는 데는 빈집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슬럼이 형성될 수 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슬럼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반대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물 매도 같은 거.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파생금융 상품이잖아요. 파생금융 상품을 레버리지가 20이에요. 20배예요. 그만큼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했다. 20억을 손해볼 수가 있어요. 벌어도 20억이지만 손해도 20억이다. 무엇보다 파생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집단은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개인이 어떻게 경쟁을 해요?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 자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 가서 겪은 일인데, 이제 슬롯 머신 있잖아요. 이게 슬롯 머신. 슬롯 머신을 누가 이제 코인을 주어서, 야, 이거 하루 종일해도 남겠는데? 그 슬롯 머신 그 앞에 가면 수익이 97.3%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70%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전액을 다시 돌아오니까, 야, 이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새벽 3시 한 반쯤 되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돈이 많았는데. 그래서 수에 들어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0.973 곱하기 0.973을 몇 번 두드리면 0이 되는가 이렇게 두들겨 봤더니 50 몇 번이니까 0이 딱 되는 거예요. 슬롯 머신 50번 돌리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꾸 거래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비용 들어가잖아요. 50번 이상 투자하면, 거래를 하면, 혹은 100번 이상 거래를 하면, 결국은 내 가진 돈 0이 된다. 이걸 명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에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주식 시세표 나오는 거, 그건 다 삭제하라고 제가 권유를. 투자하시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하고. 앞으로 그 기회가 옵니다. 투자하시고 한 2, 3년 버티시면 지금까지 잃으셨던 돈 전부 다 회복하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길 기회가 올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저출산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는 부동산 우상향한다라는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저출산 얘기가 나오고 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의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 이면도 있다니까요. 슬럼이 형성되는 쪽에 투자하면 반드시 망해요. 투기가 일어날 곳에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쪽.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쪽에서는 인구가 소멸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쪽 있잖아요. 평택이나 뭐 광명이나 뭐 이런 쪽, 용인이나 광주 이런 쪽은 증가하고 있잖아요. 천안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는 제조 부지나 상업용 부지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사업 부지로는 적재치를 안 해. 그 주택 건설에서 파는 게 그 이익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물류센터 이런 것들은 점점 땅이 싼 쪽으로 밀려가겠죠. 예. 그 현상이 영등포, 물레동, 가리봉동 뭐 이런 쪽에서 오산, 평택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지금 당진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직장인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었냐면 IMF 때 폭락했고 그때 부동산 산 사람은 부자 됐고 역사는 반복되고 그때도 누구는 떨어진다고 했고 그때도 누구는 오른다고 했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IMF가 1997년 그리고 2008년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역사는 계속 반복되나요? 일반적으로 반복이 돼요. 근데 똑같은 형태로는 반복은 안 돼요. 비슷하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저점은 1998년이거든요. 근데 98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의외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저점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언제쯤이 최저점이 올지 대충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앞으로 한 3년 후가 최저점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촉을 가지신 분들은 꼭 경기가 호조일 때는 투자를 안 해요. 안 사시죠. 경기가 상승을 시작할 때 투자를 해요. 경기가 상승일 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 아직 가격이 안 오를 때예요. 저가에 살 수 있잖아요. 경기가 호조일 때는 이제 많이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상승하냐 하강하냐 이거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결정을 해요. 경기가 호조냐 부진이냐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결정을 해요. 그 두 가지 지표로 그 판단을 하시면 투자 시점을 잘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경제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안 돼요. 경제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거의 뭐 7, 8만 달러 가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자꾸만 고환율 정책, 또 경상수지 해외로 유출하는 정책 이런 걸 펼치니까 우리 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국제 경쟁력 역시 뛰어나고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도 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산업들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속 10만 달러를 견뎌낸 산업들이 지금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수송 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 제약 산업과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정밀 화학 산업, 또 정밀 기계 산업, 반도체 산업,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이거 국민속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독보적인 기술 수준으로 보면 소비재도 우리나라 제품들은 다 명품 대회에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는 손톱깎이, 모자, 지퍼, 화장품,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도 다 세계적으로는 다 그 명품 대접을 받잖아요. 명품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FTA 체결했을 때 유럽의 명품들 관세가 30-40%씩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유럽 명품 업체들은 자기네 가격을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명품 업체들은 FTA 체결되자마자 자기네 가격들을 다 올렸잖아요. 가격 떨어지면 명품 대접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일반 소비 제품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격을 올려가게 해야 돼요. 올라야 돼요. 그래야 더 명품으로서의 대접이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적으로 번창할 그런 여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엄청 밝아요. 그뿐만 아니라 산업과 상승작용을 하는 한류를 보시라고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한류와 같은 바람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쵸. 그 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이. K-팝이나 K-드라마나 K-영화가 세계적인 명품이면 다른 제품들도 일반 소비자들도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격을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발 그렇게만 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엄청 밝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비관할 상황이 아닙니다. 낙관해도 충분합니다. 아마 우리 정책 당국도 조만간 개과청선해서 실패할 정책이 아니라 성공할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요게 이제 소장님이 써주신 책인데 요 책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신간 나온다고 하던데 신간은 언제쯤 나올까요, 소장님? 지금 한 내년 1월쯤 나올 것 같아요. 내년 1월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주제는 경제 병약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전개되고 결말을 내는 그 과정에 대한 일반 원리도 실어놨지만 각종 경제 위기의 임상 사례들도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